최근에 환율 방어하면서 거의 한 400억 불 이상을 썼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돈이 누구 돈이에요? 우리 돈이에요. 제 돈하고 여러분 돈이에요. 국민연금.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면 카드 돌려받기? 지금은 위기가 터지질 않았어요. 큰 위기가 터지지 않았는데 모든 지표들이 IMF 때의 지표들을 넘어섰어요. 근데 그놈의 부동산 하나 어떻게 버텨보겠다고 하다가 이게 지금 꼬였습니다. 정말 위험하고요. 결정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게 환율이 1,400원대에 있을 때요.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은 항상 하락을 나타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오랜만에 제가 혼자 여러분을 뵙게 됐습니다. 그동안 잘 계셨죠? 오늘은 제가 탄핵 국면에 계엄 사태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부족한 인사이트지만 여러분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계엄 사태로 인해서 급작하게 경제 불확실성이 너무 높아졌죠. 순간적으로. 그랬던 것이 그나마 조금 이제 탄핵의 어떤 의결이 되면서 경제가 좀 회복할 거라는 어떤 예측들을 좀 많이 하고 계신데요. 저는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아직 기간이 한 180일 남았잖아요. 180일 남았는데 그 중간에 또 변수가 있습니다. 무슨 변수냐면 탄핵이 결정이 될 거라고 다 믿고 있지만 헌재에서 탄핵이 결정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현재 헌재 재판관이 9분이 기본인데 이 임명하는 게 이제 대법원장이 3분, 국회에서 3분, 대통령이 3분 임명을 하는데 지금 국회에서 추천 몫인 3분이 이제 비어 있어요. 일단 올라갔는데 지금 야당에서는 당연히 될 거라고 보는데 여당에서 최근에 그 여당 원내대표로 뽑히신 분이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보류할 수 있다는 입장이 나왔어요. 그러면 사실 약간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거든요. 왜냐하면 6인 체제에서는 6인이 완전하게 동의를 해야만 의결되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그분이 임명한 사람이 이제 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또 주심으로 배정이 됐어요. 한 사람만 반대하면 탄핵이 안 되거든요. 그런 시나리오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재판관이 임명이 되기 전까지 확실성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탄핵하던 날 1,460원 갔다 40원까지 갔다가 지금 1,420원으로 좀 내려오는 것 같더니 1,500원이라는 게 이제 아른거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불확실성이 제거가 안 된 겁니다. 게다가 1월 15일이 되면 트럼프가 취임을 하지 않습니까? 취임을 하면서 어떤 표현이 나올지 모르지만 현재 트럼프가 갖고 있는 무역관이라든지 정치에 대한 어떤 견해가 한국에게는 우호적인 경향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최상목 장관이 최근에 비상경제대책회의를 24시간 가동하면서 또 환율 방어를 막 하면서 지금 경제대책을 잡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불확실성이 확실히 제거되지 않았다는 것이 환율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자영업자분들과 이 중소기업의 연체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나빠지지는 않았지만 회복될 거라는 것은 조금 빠른 판단인 것 같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물가에 영향을 미치려면 한두 달 뒤거든요. 그러면 한두 달 뒤에 공공요금 문제도 지금 이제 정치가 이러다 보니까 발표가 안 되는데 원래 예정대로라면은 한전하고 여러 가지 유가 그 감면하는 세액도 다시 원위치 시키려고 하던 게 정부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효과가 내년 상반기에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경제에는 부정적인 영향이겠죠. 당분간은 이러한 고통이 좀 진행될 것 같아요. 그게 지나고 나면 좀 나아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국민연금이 혹시 보도에서 보셨겠지만 그 한국은행하고 국민연금하고 통화 수합을 맺었습니다. 맺었는데 그 와중에 또 하나의 준칙을 만들어 가지고 국민연금이 가용할 수 있는 자금에서 한 10%까지 그것을 이제 환율 방어할 때 수합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약정을 맺었어요. 약정을 맺었는데 그 금액이 또 확대됐습니다. 500억 불로. 그러면 500억 불 중에 지금 제가 알기로 최근에 환율 방어하면서 거의 한 400억 불 이상을 썼습니다. 근데 얼마 안 남았어요. 이게 좀 이제 변동성이 이미 노출됐습니다. 해외에. 그렇기 때문에 헤지 펀드라든지 여러 가지 공격에도 노출되어 있고 결정적으로 이제 좀 아까 말씀 나눈 정치 상황이 이 불안정성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당분간 환율은 좀 안정되기 쉽지 않다. 그리고 정부의
환율 방어를 하기 위한 여력이 좀 총알이 좀 소진됐습니다, 사실. 소진돼서 그래도 뭐 다른 것을 끌어다 쓰겠지만 그것들이 원래 쓸 용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민연금의 그 수합에 미치는 영향이 뭐냐면 통화 수합을 맺게 돼가지고 이제 한 1억 달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하실 게 국민연금은 보통 평균 한 5에서 10% 정도의 수익률을 계속 내왔습니다. 내왔는데 작년인가 코로나 때인가 한번 좀 마이너스 낸 적이 있고 근데 그 돈에 대해서 이 환율 차이로 인한 차익에 대해서 우리가 환차손 환차익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환차손을 잊게 될 가능성이 지금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그렇다면 달러를 줬는데 원화를 받을 때 원화가 충분하지 못하거나 국민연금이 전체 자산 중에 그 운영 규정상 일정 부분의 비율을 갖다가 해외 부동산이라든지 여러 자산에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분산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데 그 자금의 일부를 쓰지 못하고 통화사업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국내에다 투입이 됐는데 환율 방어용으로 이제 쓰려고. 근데 여기서 환차손을 잊게 되면 손실이 나잖아요, 국민연금이. 문제는 뭐냐면 그 돈이 누구 돈이에요? 우리 돈이에요. 제 돈하고 여러분 돈이에요. 국민연금. 고갈되는 기간이 지금 불안불안하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익률을 높여서 자산을 확충해놔야 이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국민 경제에는 도움이 안 되는 정책이다. 이 부분이 사실 조금은 꺼림칙한 정부의 정책 방향이지 않나. 물론 나라를 살린다고 하지만 그 형태가 우리가 환율이 약하다는 건 뭐냐면 경제 펀더멘탈 얘기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리 자영업자분들의 내수 상황, 또 수출 상황 이런 여러 가지들이 기본적인 것인데 그 부분이 약한 걸 가지고 다른 곳에 메꾼다? 이게 과연 빠진 돌, 괜 돌 메꾸는 게 영속성이 있을까요? 그 부분에서 약간의 또 경제에는 좋은 신호는 아닙니다. 근데 이게 또 노출이 돼 있어요. 해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환율 공격 좀 받는 경향이 시작된 것 같기도 하고 이 부분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생각하지 못한 또 리스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게 환율이 1,400원대에 있을 때요.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은 항상 하락을 나타냈습니다. 이 점이 앞으로 시장에도 또 하방 요인에 추가가 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정말 이제 당분간은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이제 어떤 예산을 위해서, 물론 이번에 이제 다행히 결산 예산이 통과가 돼가지고 이제 큰 무리는 없는데 올해 이제 세수가 결손되지 않았습니까? 30조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르시는데 600조 정도 예산이 있으면 세금은 한 300조 좀 넘어요. 350조 정도 돼요. 나머지는 다른 계정을 통해 가지고 전환하면서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수가 부족하게 되면 점점 이거에 대한 이자 부담이라든지 다른 계정을 갖다 쓰는 것에 대해서 정부의 지출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자로요. 그러면 당연히 실제로 내려가는 예산이 적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작년에도 지방교부금을 좀 삭제했잖아요. 그 덕분에 지방의 어떤 처리해야 될 SOC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줄었어요. 줄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지역의 경제 고용 유발 효과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당연히 경제의 하방 요인이 되겠죠. 그 지방에서 하던 사업들이 스톱이 된 게 많습니다. 의외로. 그게 이제 올해도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어서 지방들이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이 압박을 받으면 거래량이 줄 거 아니에요. 줄이면 세금이 또 줄잖아요. 그게 또 이제 또 세수 부족으로 또 다가옵니다. 그러면은 정부 입장에서 세수를 원래 쓰려고 했던 것을 못 쓰고 자꾸 이제 계정을 전환하면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면 카드 돌려막기 이런 식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환율이 만약에 더 올라간다고 가정을 하면 정말 위험하고요. 이 상태에서 최대한 우리가 빨리 정치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조금 나아질 텐데 여러분이나 저나 뭐 다 바라는 바죠. 정치가 예를 들면 이거죠. 어머니 아버지가 맨날 싸우면 집안이 잘 되나요? 안 되지 않습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화목해서 사업이 안 돼도 어려운데 화목하지 않은데 싸움판이 벌어져가지고 화목하지 않은 데다가 안 좋으면 완전히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방심할 때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뭐 공격적인 투자라든지 공격적인 자산운용은 절대 금물인 시기입니다. 그래서 요새 금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추세가 요새 시장에 있는 시장 참여자들이 유튜브의 활성화로 인해 가지고 고급 정보들을 정말 바로바로 핫라인으로 연결해서 정보를 받다 보니까 많이 스마트해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정부가 리딩하는 어떤 형태의 정책 이게 안 먹힙니다. 예를 들면 국채 또 이제 발행하거든요.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국채를 많이 발행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국채를 외국인들이 살까요? 불안한데 여기서 이제 또 국채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어떤 가상금리가 붙어가지고 국채 금리가 또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 금리에 대해 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단순한 이걸로 끝나는 시나리오가 아니고 지금 뭐 전 세계가 글로벌화 된 것처럼 한 나라의 경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하면 우리가 편의점에서 먹는 김밥의 비닐부터 비닐 업체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비닐가 어디서 나오죠? 석유에 또 휘발유에서 나오잖아요. 부산물이잖아요. 석유값이 오르면 얘도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김밥값도 1원이라도 오르겠죠, 언젠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번지기 때문에 환율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면 금리 낮춘 게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최상목 장관이 24시간 비상경제체제를 움직인 것이 지금 뭐 탄핵이 의결됐다고 해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부처 수장의 워딩들을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년에 이제 한은 총재가 또 금리에 대해서 또 얘기가 나올 텐데 부동산 시장은 또 금리하고 밀접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투트랙 전략이 되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금리가 내려가나? 그게 아니에요, 또. 기억하시겠지만 금리 인하할 때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제가 다시 정리해드리면 정부가 거시 건전성 강화 대책을 밝혀 자영업자와 취약한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 금리를 인하한답니다. 그러면 조건이 있잖아요. 정부가 거시 건전성 강화 대책을 밝혀. 이게 조건이죠. 조건인데 이 조건이 뭐냐면 거시 건전성 강화 대책이 5가지의 매뉴얼이 있어요. 2015년도에 한은에서 만들어놨는데 국제결제은행에서 이미 매뉴얼이 있고 그걸 갖다가 나라의 어떤 상황에 맞춰서 조금씩 이제 수정을 하는데 2015년도에 이미 나왔습니다. 그게 이미 나온 건 뭐냐면 코로나가 없었으면 2019년, 20년부터 원래 바젤3 협약이 진행된 거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듣는 DSR 있잖아요. 그게 거기 포함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거시건전성 강화 대책에 5개 매뉴얼 중에 2개가 뭐냐면요. 하나는 금융기관의 유동성 건전화입니다. 쉽게 말하면 긴축이에요. 돈을 막 푸는 거를 제어하는 거예요. 그게 거시 건전성을 강화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가 뭐냐면 가게들의 DSR, LTV를 긴축하는 거예요. 이걸 한다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밝혀. 정부가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금리를 인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나 다를까 제가 대출금리를 보니까 여러분 전세 대출금리 코로나 시절에 뭐 2%, 3%였잖아요. 그리고 미국 금리 인상 막 할 때 몇 프로였어요? 5%, 6%였어요. 지금 몇 프로인지 아세요? 지금 4%에서 4.9%입니다. 그러면 전세 대출 금리가 이렇게 높다라는 거는 전세 가격은 또 매매 가격이 연결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연결됐다는 걸 한 번쯤은 혼자 앉으셔가지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비닐이 오르면 김밥값이 오르고 뭐 이렇게 이어보면 경제가 보이세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요번에 어떤 탄핵 사태로 인한 경제의 어떤 부정적인 리스크는 당분간은 우리가 감수해야 되겠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제 실질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인데요. 이게 전 세계가 그 비율이 가처분 소득은 우리가 아시는 필수적인 세금이나 이런 비용을 빼고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거에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일본이 한 150%, 미국이 그때 138%, 또 피그스 사태라고 기억하실 거예요. 2010년도에. 유럽의 그 피그스 사태 때 나라들의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 한 150, 148 정도? 이 정도 수치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그 얘기 뭐냐면은 가계부채가 우리가 가처분 소득으로 다 어떤 감당을 하고 여유있게 쓸 수 있는 돈이 있어야 경제가 돌아가잖아요. 이게 부족한 어떤 수치의 라인이에요. 근데 대한민국 이게 작년에 205% 넘었습니다. 전 세계 거의 1등이에요. 일단 이 지표가 있고요. 또 우리가 PIR이라는 개념이 있고 PRR이 있는데요. PIR은 소득 대비 주택가격의 배율이잖아요. 근데 PRR은 뭐냐면 현재 주택가격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월세나 이렇게 렌트로 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부담하는 주거비의 비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다른 지표로 해서 만약에 집값이 5억인데 1년에 뭐 얼마를 임대료 낸다 그러면 이 임대료와 이거의 배율을 따지는 게 있어요. 1년에. 그 수치가 20이 넘어가면 그때는 집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건 임대를 사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자본 관리, 자산 관리에서. 미국이나 선진국은 이 수치를 발표를 해요. 미국에는 이제 NAR이라고 전미 미국 중개인 협회가 공식 기관으로 그런 자료들을 발표하는데요. 그것을 이제 공공기관에서 또 활용해서 프레드라고 이제 통계청 같은 곳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 수치가 제가 분명 뭐라 그랬어요? 20 넘으면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대한민국 서울은 30이 넘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언론들은 그런 걸 잘 조명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뭐 수치들을 이제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그리고 주택 시가총액의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뭐 GDP 대비 이런 것도. 이것도 대한민국이 너무너무 높습니다. 너무너무 높기 때문에 또 피케티 지수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해 벌어들이는 우리나라의 가계기업 정부가 벌어들이는, 그러니까 일해서 버는 산출되는 생산 어떤 자산의 가치하고 현재 자본의 가치. 그러니까 제가 1억을 벌면 내가 10억을 갖고 있다 그러면 10배잖아요. 그러니까 1억을 벌면 사실 1억을 다 못 모으잖아요. 뭐 저축하고 이러면 한 20, 30년 돼야 이제 그걸 모으잖아요, 돈을. 그런 배율을 나타내는 게 이제 피케티 지수인데요. 피케티 지수가 7일 때, 정확히 6.98일 때 일본이 버블 터졌습니다. 바로 7일 때, 7에 가깝죠. 698이니까 6.98이니까. 그리고 이탈리아 피그스 사태가 7일 때, 거기가 6.7일 때 터졌습니다, 거기도. 미국은 5.5일 때 터졌습니다. 대한민국은 그 지수가 11입니다, 지금. 이 지수도 여러분들, 이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이 나와서 2000년도 초에 나왔을 때 전 세계에 이게 아주 베스트셀러였고, 자본주의 이론을 공부하거나 경제학자들이 다 받아들였습니다. 근거가 있다고. 그래서 그 피케티 지수를 미국이나 해외들은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 뒤로. 그래서 한국은행도 사실상 2010년 초에 발표한다고 그랬었어요. 우리도 이거 너무 좋은 지수라서 경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발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죠. 제가 지금 아는 11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한국은행에서 국민 계정에 대한 대초대자표를 매년 결산을 내는 게 있어요. 그럼 거기에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번, 가계기업 정부가 번 산출액, 그거하고 현재 자산 가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배율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오버슈팅 돼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이 대한민국의 자산들이 약간 버블이 껴 있다는 걸 좀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럼으로 인해서 양극화가 벌어지고 서민계층이나 중산층이 더 버틸 수 없는 어떤 경제 환경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 지표가 또 자영업자 폐업률 증가로도 나오고 여러 분야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소리 없이 또 여러분 아시겠지만 건설업계하고 금융기관들 지금 소리 없이 계속 명퇴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언론이 이걸 조명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우리 경제의 어떤 약간의 좀 펀더멘탈이 약해지는 모습을 많이 노출을 안 하잖아요. 기억해 보세요. 월봄에 뭐라 그랬나요? 상저하고라 그랬잖아요. 누가요? 대한민국의 경제수장인 부총리가. 지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걸 몇 년 전부터 이게 시작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요번에 이 사태로 인해서 이게 좀 더 악화되겠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는 건 분명히 필요한 시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저는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IMF 때는 국세 정세, 일본과 미국 싸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요. 뭐 플라자 합의가 벌어지고 나서 어떤 그 환율 전쟁과 막 이런 것이 이어지는 연장선상에서 대한민국이 그동안 조금 금융에 대해서 선진국에 비해 가지고 투명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기업들이 과다하게 부채를 발생시키면서 우리 자체적인 어떤 문제로 인해서, 부채죠, 기업 부채 인해서 터진 게 이제 외환위기입니다. 외환위기 때 우리 젊은 분들은 모르겠지만 정말 난리였습니다. 실직자가 여기저기 옆에 있고 실제로 안 좋은 선택을 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때 동맥경화가 걸린 거죠, 나라가. 그래서 구제금을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뛰어난 대한민국의 어떤 DNA를 가지고 기가 막히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에서 터진 서브프라임의 사태로 이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게 하나 있죠. 세계 경제가 안 좋으면 우리는 타격이 크구나. 왜? 수출국가니까. 우리가 내수가 좀 튼튼한 나라면 덜 받습니다, 그런 영향이. 근데 그 당시에 일본 주택 가격은요, 1990년대 버블 꺾이고 나서 쭉 유지되다가 2008년도 때 거의 안 내렸습니다. 대한민국은 급격하게 내렸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인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위기가 터지질 않았어요. 큰 차이점이 이겁니다. 큰 위기가 터지지 않았는데 모든 지표들이 IMF 때의 지표들을 넘어섰어요. 가계부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그때는 6, 70%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계들이 금모으기 운동해가지고 나라를 살렸잖아요. 그때 기업 부채 비율이 107%가 그랬어요. 평균이. 많은 데는 막 300%지만 평균 내보면.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기업 부채 비율이 113이에요. 이게 보도에 안 나오잖아요. 대기업들은 그나마 자산 잉여금으로 지금 모아서 버티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연체를 한번 보십시오. 어마어마합니다, 상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은 총재가 발표할 때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이렇게 표현을 쓰잖아요.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여기서 한계기업이라고 하죠. 이 영업을 해가지고 이자도 못 내는 걸 한계기업이라고 그래요.
이 비율이 보시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이게 지금 노출이 안 됐잖아요. 노출이 안 됐지만 이미 금융당국자들과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놈의 부동산 하나 어떻게 버텨보겠다고 하다가 이게 지금 꼬였습니다. 스텝이 꼬여가지고 그 와중에 탄핵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위기는 이런 표현 있잖아요. 한눈에 반한 사랑보다 스며드는 사랑이 정말 강하다고. 서서히. 우리가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하잖아요. 폭우가 오면 그냥 확 맞고 씻고 이러면 되는데 가랑비가 오면 정말 진 다 빠집니다. 계속 장마라고 표현할까요, 여러분? 계속 맞으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넉다운 됩니다, 그거 진짜. 회복할 기력이 없죠. 근데 대한민국의 어떤 지금 펀더멘탈이 부동산 발에서 시작한 게 가계부채를 다 그냥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니까 쓸 돈이 없잖아요. 쓸 돈이 없으니까 자영업이 죽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연쇄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 현장들이 높다라는 것하고 갭이 생기니까 미분양이 터지고 그러면 자산이 갑자기 동맥경화가 벌어지잖아요. 그걸 이제 지금은 막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가지고 막고 있지만 수요자들이 안 살아나면 이거 못 살아나잖아요. 계속 꼬여 있는 겁니다. 빚에 눌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차라리 IMF 때처럼 빨리 구조개혁이나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 주택가격도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돼서 내려와 있고 그리고 빚도 청산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은 힘들지만 보세요. 빚이 있는데 빚을 갚느라고 계속 원금도 못 가고 빚만 갚아가는 거 하고 빚이 있는데 파산됐어요. 새 출발하면 돈이 모입니다. 차이가 큽니다. 그러면 이 빚을 갖다 계속 유지하게 하는 무리들은 누굴까요? 금융기관하고 아시잖아요. 누가 좋아요? 국가가 좋아져요? 국민이 좋아요? 안 좋아집니다. 빚 청산하는 게 더 빠른 거죠. 새 출발,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렇지만 뭐 너무 어려워하시지 않을 게 생명의 이상 없습니다. 대한민국 거뜬합니다. 지금 그런 뭐 자산 가치에 어떤 문제들이 터진다 해도 일단은 그 비율을 따져보면 우리가 감내하기에 충분한 여력이 저는 있다고 보여요. 근데 지금은 그걸 정리 안 하면은 계속 허덕이니까 힘이 드는 건데 정리가 되면 일어날 어떤 기본 펀더멘탈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다시 움직이게 하려면은 지금의 어떤 부채들이 막 엉켜있는 상황들이 구조개혁이라고 하죠. 일명 구조개혁. 이게 일어나고 나면 그 하기 전까지 힘들지만 미국이 구조개혁을 하고 나서요. 여러분들 80년 초에 미국이 인플레이션 터지고 난리 났었어요. 난리 났는데 근데 폴 볼커라는 양반이 과감하게 대통령과 정치 쪽에다 얘기를 해서 지금 이거 인플레이션을 잡지 않으면 나라 진짜 몇십 년 망한다. 그래가지고 3년 고생했거든요. 82년도부터 여러분 2008년 전까지 미국 잘 나갔잖아요. 몇십 년 동안. 그게 바로 일종의 구조개혁인 거예요. 금리를 통하든 뭘 통하든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이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